우리는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2년 내에 유럽 최강의 군사강국이 되겠다.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며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폴란드가 연일 다채로운 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7일 폴란드 북부 베모피스키 지역의 랜드포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폴란드가 보유한 현대화된 무기들의 화력 시연 장면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데요. 바로 아톰 파이어 23으로 불리는 행사입니다. 군 퍼레이드와 다른 점은 전장과 비슷하게 구현된 현장에서 매우 가깝게 실전과 유사한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날 공개될 장비에는 최근 몇 년간 폴란드가 구입한 최신 군사 장비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도입한 K2 전차, K9 저주포, 호마르 K를 비롯한 폴란드의 70종 다양한 군사 장비들을 선보일 예정으로 다양한 유형의 군대와 장비들의 상호 호환 능력 및 현대 전장에서의 협력을 시연할 것입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은 역사상 최초로 한국군 병사들이 폴란드 군 행사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와 인터뷰를 진행한 성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한국에서 파견된 장병들이 폴란드에 합류해 합동훈련 및 실제로 폴란드군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산 장비 K2 전차, K9 저주포, 천무를 운용한다고 밝혔죠.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해당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가 폴란드 북부 베모피스키라는 것입니다. 베모피스키는 동유럽 최대 화역구로 불리는 수바키회랑과 불과 90km 떨어져 있고 또한 러시아 국외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6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즉 일반 시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인접한 적성국인 벨라루스, 러시아에게도 폴란드가 가진 지상군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곳 폴란드 북부는 최대 격전 예상지답게 폴란드의 최신 무기 자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폴란드의 제16 포메라니안 기계화 사단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벵고제보의 제11 포병연대에는 한국에서 도입한 K9 저주포가 배치되어 있고 모라그의 20 기계화 여단 전차대대에는 K2 전차가 입고되자마자 바로 배치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폴란드 북부 지역은 울창한 숲과 습지가 많아 대표적인 험지로 불리는 곳인데 한국에서 도입한 기갑 장비들은 전부 이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남쪽 평지 지역의 제18 기계화 사단에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바로 험지 돌파 능력을 비롯한 기동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폴란드 행사에서 주된 시연 항목은 기동성이 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산 장비들은 폴란드 시민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계약이 처음 추진될 당시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은 K2 전차를 두고 가벼운 전차라며 평가절하하면서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를 더 구매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K2 전차가 폴란드에 배치된 이후 실제 운용하고 있는 현지 전차병들의 발언을 통해 K2 전차의 가벼운 중량에서 발휘되는 우수한 기동성, 그럼에도 뒤처지지 않는 방어력, 여기에 특유의 ISU 서스펜션을 이용한 험지 돌파 능력에 대해 극찬을 하자 이내 비판하던 사람들은 입을 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한 번 K2 전차의 우수성이 증명이 되는 해외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지난 9월 7일 공식력 있는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기존에 계획된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의 업그레이드 사항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롭게 변경하기로 결정되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동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이브람스를 조사한 결과 무거운 무게로 인해 오히려 기동성과 생존성이 떨어졌다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빠르게 내용 한번 살펴보죠. 미 육군은 수요일 성명을 통해 에이브람스 주력 전차에 대한 현지 업그레이드 계획을 폐기하고 전장에서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중요한 현대화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직면하게 될 과제에 초점을 맞춘 M1 E3 에이브람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이브 카마릴로 육군 차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보고 있듯 실제로 필요한 것은 능동보호 시스템, 더 가벼운 무게, 더 높은 생존 가능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브릭 노먼 장군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연구하면서 미래의 전장이 전차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전차가 미래의 전장에서 정점 포식자로 적에게 계속 접근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에이브람스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최적해야 합니다. 즉 작전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 전차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노먼 장군은 7개월 전 폴란드 제1보병사단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기타 유럽 파트너들과 동부 측면에서 협력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했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억가 네티즌들이 비판했던 한국산 K2 전차의 단점이 오히려 현대전에서는 장점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죠. 한국의 날씨는 겨울엔 러시아만큼 춥고 여름엔 중동만큼이나 더운 사계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70%가 산악 지형에 각종 습지, 늪, 평지, 갯벌, 잼버리
사거리 등 다양한 험지들을 보유하고 있어 미 해병대 사령관 로버트 넬러 장군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훈련은 해병대의 준비 태세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며 한국은 군인들이 훈련하기에 최상의 조건인데 이러한 한국에서 훈련할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한국에서 살아남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세계적인 인재인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을 두고 중국이나 일본, 북한 등 주변국은 기술 이전과 금융 지원, 빠른 납기, 현지 생산, 정치적 이유와 같은 기타 부가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었기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꾸준한 성능 개량을 통해 최상의 최고의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죠. 한국산 무기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무기로 불리기까지 어떤 숨겨진 비밀과 반전이 있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 한국의 K9 위력이 무려 50% 향상된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유일 포탄 전문 제조업체인 풍산이 K9 자주포에서 발사되는 155mm 포탄 사거리를 연장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155mm 포탄의 사거리 연장 성공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번 풍산의 발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죠. 지난 29일 풍산은 신형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모든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하여 당당히 개발에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기존 K9에 들어가는 포탄의 사거리는 약 40km였는데 이번에 개발한 신형 포탄은 무려 60km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 신형 포탄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보조 추진 장치나 항력 감소 장치를 별도로 장착한 것이 아닌 기존의 양산형 HE 고폭탄의 규격, 사이즈,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은 일반 양산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50년이 넘도록 사용 중인 견인포에서도 장착이 가능한데 기존 30km보다 15km 늘어난 45km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신형 155mm 포탄은 40kg가량으로 기존 양산탄과 그 무게와 규격, 크기가 전부 동일하여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나 견인포 등의 별다른 개조 추가 장치 없이 그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해외에 수출된 K9이나 또는 해외에서 운용 중인 155mm 야포에 전부 장착이 가능하죠. 이처럼 일반 HE 고폭탄의 사거리를 60km로 대폭 향상시킨 전례는 그동안 없었으며 한국 풍산이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개발하여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자랑했던 사거리 연장탄들은 저항력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로켓 추진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포탄은 풍산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개발이 완료되었었죠. 항력 감소 방식은 탄 발사 시 탄 내부 아래에 자리한 항력 감소제를 점화 연소시켜 가스를 생성하고 이 가스가 탄저부의 진공 상태를 채움으로써 저항력을 감소시키므로 사거리를 늘려주는 방식인데 이 방식에는 가스 생성기, 항력 감소제 등의 별도 장치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고 또한 내부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사거리는 증가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폭탄의 위력은 다소 감소하게 됩니다. 로켓 보조 추진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랩탄으로 불리는 보조 추진 탑재탄은 오히려 추진제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욱 커 TNT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구조 또한 복잡하며 가격도 여러 연장탄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풍산의 155mm 신형 포탄은 기존 HE 고폭탄 오리지널 방식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거리를 무려 60km까지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의 포탄과 비교해보면 더욱 대단한 성과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HE 폭탄은 M107, M549A1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이 지급된 군수품 중 하나인 M795 포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HE 고폭탄은 모두 최대 사거리가 24km에 불과한데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사거리 24km 포탄이 전부겠냐, 엑스칼리버 못 들어봤냐, 알죠? 좋죠. 그러나 M98의 엑스칼리버는 보조적인 GPS 항법 유도 키트를 장착한 포탄으로 발당 가격이 무려 68,000달러, 약 9천만원에 달합니다. 거의 억소리 날 지경이죠. 한국군에서도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엑스칼리버 도입을 검토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 유보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HE 포탄의 경우 가격이 100만원 선이거든요. 독일에는 DM121 포탄으로 불리는 HE 탄두 탑재 고폭탄이 있습니다. 사거리는 30에서 40km로 알려져 있죠. 포탄의 경우 소모품으로서 적게는 수만 발, 많게는 수백만 발까지 대량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기에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과 생산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풍산이 개발한 신형 포탄의 경우 별도의 유도 키트, 항력 감소 장치, 로켓 보조 추진 장치가 없어도 사거리를 연장시키게 되어 매우 단순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제조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대량 생산 및 배포가 더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군사작전에 필요한 대량의 폭탄을 생산할 때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기술적 요소가 불필요하게 되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군 무기 체계에서 가장 핵심인 유지보수, 로직 단순화에서도 매우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든 포탄은 미사일과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신형 포탄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10km만 연장되어도 대단한데 20km라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HE 신형 155mm 포탄은 DPI-CM탄과 함께 풍산의 역작이 될 예정입니다. K9 자주포와 풍산의 포탄 조합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막강한 사거리와 화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풍산에서 확산탄으로 불리는 DPI-CM탄 신형 버전을 공개하면서 세계 최초 유일 1% 미만의 불발률을 달성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필요성을 동시에 대두시켰던 확산탄, 일명 DPI-CM탄은 그 엄청난 위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희생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CCW라는 조약으로 금기시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화력전을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량의 DPI-CM탄을 보유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CCW에서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수준인 자탄의 1% 미만 불발률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DPI-CM탄의 평균 불발률은 40%,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한 확산탄의 불발률이 60%에 달한다고 하니 1% 미만이라는 불발률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풍산이 개발한 DPI-CM 자탄 탑재형 복합 추진탄은 불발률 1% 미만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더욱이 풍산은 가격이 비싸고 저장 수명도 떨어지는 전자식 자폭 신관이 아닌 기존 DPI-CM에 사용되는 화공 지연식 자폭 신관 기술을 사용하여 요구 불발률을 만족시켰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동안 기존 K9 자주포용으로 개발된 K310탄 자탄 불량률은 2.8%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풍산은 신형 DPI-CM탄을 개발한 이후 K9 자주포를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슈데막 구경시험장까지 수송하여 현지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자탄을 수거한 끝에 1% 미만을 달성하게 되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이 가능해진 유일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이 성사된다면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가 성사될 정도로 엄청난 성과이지만 사실 쉽지만도 않은 것이 팩트입니다. CCW에서 혹은 인권단체에서 또 어떤 문제를 빌미 삼아 제약을 걸지 모를 일이거든요. 확산탄 생산업체는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계 많은 단체의 욕도 먹고 제재도 나갑니다. 확산탄 금지 인권단체는 매년 수치의 전당 포르브 CM을 발표하면서 풍산과 같은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의 목록을 기재하고 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국가별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의 수는 한국이 22개로 미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 반대로 명예의 전당에는 즉 확산탄 생산 기업과 어떠한 금융관계도 맺지 않은 기관들을 꼽기도 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세계 6개 확산탄 업체 중 2개 업체 하나와 풍산이 DPI-CM을 개발 생산하였지만 하나는 이러한 금융 리스크로 인해 확산탄 사업을 완전 분리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불발률 테스트에서 1%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 컸죠. 그러나 풍산은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결국은 기술력으로 그 장벽을 뚫어냈습니다. 역시 국내 유일 포탄 전문 제조업체답네요. 인권단체들이 확산탄에 대해 비인도적 무기라며 생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법적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확산탄이 비인도적 무기라면 핵은 인도적 무기인가?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인도적 무기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죠. 민간인 피해가 특히 심하다는 측면은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민간인과 군인의 피해를 구분짓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참혹한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자국의 안보를 지킬 무기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국의 민간인들을 전쟁의 수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 것이니까요. 풍산의 유찬호 회장은 평소 남들이 쉽게 나서지 않더라도 나는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고 합니다. 류 회장이 방산업에 뛰어든 이유도 단순히 기업 이윤 창출 목적뿐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는 방위산업의 이익을 담당하게 되다 보니 400년 전 나의 선조인 서해 선생께서 외적을 물리치는데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며 국방에 연임이 없었던 그 유지를 만에 1이나마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 나도록 고맙고 신명에 감사할 따름이다라면서
있어 조선 선조 때의 명재상이었던 서해 유성룡의 12대손이라는 사실을 평생 긍지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방산업은 이유는커녕 적자를 면치 못할 때가 많은 사업입니다. 논문 방산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방산시장의 특수성을 비춰볼 때 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고 한정되어 있어 좋은 운영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구조의 취약성은 결국 장기적으로 기존 기업들의 매출액 감소를 유발하고 신규 기업들의 진입 유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부품과 같은 하위 단계를 생산하는 하부 공급 업체, 즉 중소업체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올해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올라간 업체들이 많지만 한국만 해도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는 방산기업들이 수두룩했습니다. LG 넥스원은 얼마 전까지 영업이익률이 1%대였고 하나시스템과 카이는 무려 올해도 적자였지만 신사업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하였죠. 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필수적인 원부 재료와 저장품 매입, 급여 지급 등의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리스크는 큰 반면 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기업이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은 딱히 어느 한 기업을 옹호하고자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한국의 방산기업들과 종사하고 있는 모든 기술진들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들이 존재하기에 오늘도 힘의 억지력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K9과 풍산의 H2 고폭탄,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최강의 화력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강의 비대칭 전력을 꼽자면 현무 미사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최강의 화력체계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호를 제일 먼저 우선시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게 된다면 전진하는 적을 초토화낼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이 포병 무기체계들이죠. 더군다나 북한처럼 낙후된 군대, 중국처럼 수로 밀어붙이는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포병만큼 효과적인 전력이 없고,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한 번 더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1100여 문의 K9 자주포가 배치되어 있고 K9에 준하는 개량이 진행 중인 K55A1의 경우 1200문이 운용 중이라 이 둘을 합치면 육군의 155mm 자주포 전력은 모두 2300문이 됩니다. 현재 미군이 운용 중인 M109A6, A7 팔라딘이 총 1000여 대인 것을 떠올린다면 미군에 비해 무려 2배가 넘는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화력이죠. 여기에 육군이 사용 중인 155mm KH-175 1500여 문, 유사시에 써먹으려고 짱박아 놓은 155mm 견인포 M114 1200여 문, 똥포라고 놀림받지만 그 위력만큼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105mm M101 2000여 문을 합치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야포수는 무려 6000여 문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사용 가능한 포탄은 500만 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연간 포탄 생산량은 유럽 전체 생산량보다 많다고 하죠. 괜히 포방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제든지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60만 명의 현역과 300만 명의 예비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한줄평, 한국에서는 사람 많은 시내 10분만 돌아다니면 포반장, 사수, 부사수, 조종수를 모두 구할 수 있다. 보고 있나 시진핑. 유럽 3대 국제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 폴란드 MSPO 방산 전시회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국가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총 39개국이 참가한 대규모 전시회에서 한국은 개별 전시장인 FG 구간을 배정받아 한국이 자랑하는 다양한 무기체계를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타국의 방산 전시회에서 주도국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총 환자로도 만들지 못했던 전쟁의 아픔을 겪은 한국이 이제 전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만큼이나 감격했던 국가는 다름 아닌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 자국이 도입한 한국산 무기체계를 포함 여러 무기를 선보였고 또 그 양과 질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여 가히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해외 매체 더 내셔널 뉴스는 헤비메탈 폴란드, 동유럽을 넘어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막강한 군대를 갖게 되었다라고 했죠. 이런 폴란드가 최강의 군대를 갖게 된 데에는 역시나 한국산 무기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이날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부하체코 국방부 장관은 꿈에 그렸던 순간이라며 감격하였는데 특히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Muszę powiedzieć, że jestem poruszony tym momentem. Prowadzą do kontynuacji podjętych przez nas programów modernizacji polskiej armii, ale tak naprawdę wreszcie zapewnienia bezpieczeństwa Rzeczypospolitej i nam wszystkim jej mieszkańcom, bo w istocie także i naszym sąsiadom i całej wschodniej flance NATO. Proszę Państwa, kiedy w 2015 roku moi rodacy wybrali mnie na urząd prezydenta Rzeczypospolitej, wychodziła z założenia, że obrona Polski od strony wschodniej powinna się zaczynać na Wiśle.
To znaczy, że wszystkie istotne jednostki polskiego wojska powinny być przemieszczone na stronę zachodnią Wisły i stamtąd dopiero rozpoczynać obronę Polski. Krótko mówiąc, zakładali, że jeżeli zostaniemy ze wschodu zaatakowani, to wschodnia Polska zostanie zajęta przez napastników. Od samego początku wzbudzało to mój głęboki sprzeciw. Wygrała wybory jesienią 2015 roku. Przystąpiliśmy do zdecydowanej zmiany tej koncepcji. Na szczęście tych dowódców, tych generałów nie ma już dzisiaj w czynnej służbie w polskim wojsku. Dzisiaj każdy skrawek polskiej ziemi liczy się tak samo i każdy skrawek polskiej ziemi jest broniony. Cieszę się ogromnie z tego, że realizujemy te programy. Chętnie za co panu ministrowi Mariuszowi Błaszczakowi ogromnie dziękuję. Z żelazną konsekwencją są podpisywane kolejne umowy. Wcześniejsze na świecie systemy stanowiły o bezpieczeństwie naszych rodaków. Zastanawiałem się, jaki przykład podać państwu dezinformacji. I pomyślałem sobie, że jaki miał miejsce na Polskę i wciąż trwa z terytorium Białorusi, tego, co się z tym atakiem wiąże, dlaczego on został przeprowadzony i jak jest przedstawiany. Otóż dla mnie nie ulega żadnej wątpliwości, że ten atak poprzedzał atak Rosji na Ukrainę. Są z nami nasi przyjaciele. W moim przekonaniu, głębokim przekonaniu chodziło o to, żeby zdestabilizować Polskę. Polska nie mogła wspierać Ukrainy. A my wspieramy Ukrainę dlatego, że dla nas wolna Ukraina oznacza wolną Polskę. Żeby sąsiadować z wolną, niepodległą Ukrainą, a nie z częścią Rosji i to było naprawdę bardzo złe. To był czas komunizmu, który zatrzymał rozwój naszego kraju. A więc dlatego wspieramy Ukrainę, bo chcemy sąsiadować z wolną Ukrainą. No i to oczywiście wiedzą władcy Kremla. Postanowili odbudować swoje imperium. Nasze doświadczenia historyczne są takie. Nieważne, czy imperium rosyjskie było białe, carskie, czy czerwone, komunistyczne, czy teraz jest putinowskie. Zawsze dopuszcza się zbrodni, czego doświadczyli Ukraińcy w Irpieniu, w Buczy. Zawsze jest groźne dla narodów, które żyją w sąsiedztwie. Dlatego podjęliśmy decyzję o wzmacnianiu Wojska Polskiego i konsekwentnie Wojsko Polskie wzmacniamy. Tu jeszcze raz chciałbym podziękować na ręce pana ministra Sunga za naszą współpracę z Koreą Południową. Rzeczywiście zrobiliśmy bardzo wiele, jeszcze wiele przed nami i ta współpraca jest korzystna dla obu naszych narodów, jest korzystna dla bezpieczeństwa ogólnoświatowego. Ale wracając do tego ataku. 폴란드가 이처럼 새로 도입한 무기체계에 감격하면서 또 주도국인 한국에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굳이 따지고 보면 돈을 주고 구매한 게 고마운 것인데 말이죠. 그러나 지난 8월부터 폴란드 부하체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인사, 정부 관계자들은 항상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그 고마움을 늘 표현하였습니다. 폴란드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호감의 원인은 군비청 담당자인 플라텍 대령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현재 우리가 가진 방산 역량은 매우 저조하다.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돈이 있으면 첨단 무기를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첨단 무기를 미래의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다져주는 교육 및 인프라 구축은 아무 국가나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게 제공하는 기술 이전 중 사실 대부분은 산업 인프라 구성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많은 한국인들이 우려하는 우리나라 방산 무기의 핵심 기술들은 수출 통제로 인해 기술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며 또한 그러한 기술들의 일부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어 전수해주고 싶더라도 이전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기술적 역량이 있는데 바로 제조업 기반을 다져주는 기술이죠. 한국의 산업이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통해서 겪은 노하우와 생산 기술력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빛나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1차 입찰까지만 해도 사실상 한국이 전적으로 의린 입장이었지만 2차 입찰 기조를 닦을 때쯤에 1차 라이센스 현지 생산권에 대한 현지 조사에서 한국 기술진들은 폴란드 현지 설비 플랜트를 보고 당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산업 기반은 MES는 말할 것도 없고 SKD 정밀 시설조차 구축해놓지 않아 모든 과정을 한국 장비와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는 한국 기술진들을 두고 선생님 나우치치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례로 크랩 자주포 개발 당시 굳이 영국제 포신을 달겠다고 하여 한국이 설계를 도와주기도 하였는데 폴란드가 PGZ 수송 차량은 한국 도움을 받아 잘 만들었지만 자주
자주포 차체의 현가 장치는 아예 손도 못 대서 결국은 한국에서 K9 차체를 만들어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크랩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고 또 생산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괜히 K9 자주포를 산 것이 아니죠. 폴란드에게 기술 이전을 해도 제성능을 못 내고 수율이 떨어지니 도입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이에 매번 한국 업체들이 가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40조 원에 육박하는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국가들을 후보로 삼고 경쟁시킨 것이 아닌 한국을 지목하여 선택한 것은 사실상 폴란드 산업의 현재 상황이 거의 처음부터 뜯어 고치는 수준이라 중경공 산업이 잘 다져지지 않은 국가들은 애초에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제조업 강국인 독일 역시 중공업 위주로 완제품을 잘 만들어주는 국가이지 생산 설비 플랜트 라인을 깔아야 하는 정밀공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꼽자면 전 세계에서 중국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폴란드가 중국에 손을 내밀 리가 없죠. 한국 업체들은 자사가 보유한 POP, 생산, 원가, 품질, 설비 데이터 구축까지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이익률도 매우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상부상조했던 것이죠. 최근 디펜스24에서 폴란드 트럭 업체인 옐치사에 방문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그 작업 과정을 보며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군사용이라 수작업이 많고 작업 과정이 느린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장 설비 체계가 일반 민수용 차량 공장보다 더 갖춰져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트럭 차대 하나 만드는데 혼자 달라붙어서 일일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디펜스24는 폴란드군의 병참 중추를 이루는 트럭은 옐치에서 제조되는데 얼마 전 옐치 브랜드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공장은 곧 새로운 운영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미래와 역량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죠. 옐치사의 트럭은 천무 발사대와 통합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문 기술진들이 폴란드에 방문하여 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해주고 또한 유지보수 체계도 구축해 놓는다고 합니다. 사실 폴란드 산업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포르살은 파벨 소로카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1989년 이후 우리나라는 유럽 역사상 가장 극심한 탈산업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파벨 교수는 탈산업화가 아닌 산업재앙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1989년 이후 현재까지 폴란드의 모든 대형 및 중형 산업 공장의 최소 3분의 1, 즉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공장, 폴란드 인민공화국에 건설된 신규 공장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건설된 비슷한 규모의 오래된 공장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총 생산 잠재력은 국가의 40%였습니다. 이는 거의 200만 개의 일자리 손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아 호랑이 한국은 짧은 시간에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출 친화적 산업을 창출했습니다. 초기에 이들은 부유한 국가도 아니었고 폴란드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죠. 폴란드의 이러한 산업 붕괴로 인해 최근 폴란드 네티즌들이 한국이 폴란드의 전자제품, 기기제품을 다 팔 때 폴란드는 한국의 우유밖에 팔 게 없다고 넋두리를 하기도 했죠. 폴란드 옐치사가 한 손엔 전압식전기를 들고 한 손에는 토크렌치를 들면서 있을 때 한국 공장에서는 24시간 로봇들이 가동되고 또 숙련된 기계공들이 첨단 장비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NN 역시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부각된 한국 방산 역량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창원에 위치한 넓고 현대적인 단지에서 하나의 로봇은 3일마다 한 대씩 K9포를 생산합니다. 로봇과 인간의 조합이 7개 스테이션의 조립 라인에서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47m의 철강, 기계 및 전자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층이 넘는 높이의 로봇 한 대가 포탑을 용접하고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동굴 같은 조립 건물을 밝게 비춰줍니다. 한화 관계자에 따르면 또 다른 로봇은 녹색으로 칠해진 강철에 구멍을 뚫어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은 100분의 1mm의 정확도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동으로 비트를 전환합니다. 로봇이 이 과정을 완성하면 이제 한화의 기술진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선을 따라 이동하는 각 선체에는 11개의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가 시험되고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의 현대로템 공장은 K2 전차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신 고객은 폴란드이죠. 한국군의 주문으로 K2 조립 라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폴란드의 주문으로 인해 현대로템은 생산 능력을 더욱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수출 강국이자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전 세계 로봇 밀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한국 방산 기업들이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폴란드의 아픈 역사와 개선점을 알고 협력해 주겠다고 하니 고맙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MSPO에서 역시 많은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기반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폴란드 위트피스와의 맺은 협약에서 육상 무인 체계 개발을 위한 현지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카이 역시 폴란드 국영방산 기업인 PGjet과 FA-50 전투기의 운영 및 군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RO 센터 건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은 폴란드는 한국이란 나라가 붕괴 직전에서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낸 사실에 매우 동경하고 있고 또 배우려는 의지도 상당합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추후와 함께 유럽 수출을 도모하길 원하며 한국 역시 폴란드와의 협력을 계기로 세계 방산 4위로 도약하려고 하죠. 무기 도입이 이루어지기 2년 전 2020년 폴란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널리 퍼졌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공통점. 우리들은 공통점이 많아요. 하나, 미국이 우리를 신경 써줘요. 둘, 우리에게는 성가신 이웃들이 있어요. 셋, 우리는 술도 많이 마셔요. 아마도 잊기 위해서일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요. 그치만 괜찮아요. 고통은 지나갔고 항상 나쁘진 않았어요.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으니까요.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우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낼 거예요. 오늘의 한 줄 평. 아픈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건 아파본 사람이다. 디스크를 경험한 남자는 앉기 편한 의자를 내어주고 위험을 겪었던 여자는 부드럽고 순한 음식을 권하며 주권을 빼앗겨본 나라는 가장 좋은 무기를 건네준다. 최근 폴란드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MSPO에서는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방산업체 전용관인 FG 전시장이 독자적으로 개설되었다는 점인데요. 한국은 타국가 방산 전시회에서 주도 국가로 선정되면서 다른 국가들 대비 훨씬 넓고 더 많은 부스를 배정받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현대로템의 부스는 세계 1위 방산업체인 로키드마틴사의 부스와 동일한 규모였습니다. 연간 군수 매출 약 90조 원에 달하는 로키드마틴의 부스 크기와 세계 100위권 정도인 매출 4조 원의 현대로템의 부스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은 폴란드가 얼마나 한국 방산업체를 중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특히나 현대로템 부스에는 실제 K2 전차가 전시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는데 그 가운데 K2 전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방문하여 K2 전차에 관한 상세 정보와 납기 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루마니아는 구형 소련제 전차를 대체하는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첨단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로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가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주목할 만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루마니아 전차의 실제적 도입 대수, 그리고 후보 3종 가운데 K2 전차가 가장 앞선 후보로 꼽히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루마니아 군사 전문가 다시안 드라코는 지난 9월 6일 자신의 SNS에 루마니아는 현재 구매할 전차 수에 대한 결정을 확정하였다. 6개 대대로 총 326대 전차가 도입될 예정이며 그중 54대 에이브람스, 276대의 K2 전차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모두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드라코가 위 소식에 관한 출처로 제시한 것은 지난 9월 4일 루마니아 군 팟캐스트에서 진행된 테오도르 인시카스 군비 총국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La achiziția de tancuri ne vom opri la acele 54 sau există Nu, posibilitatea... nu. Acum, eu am declarat, sigur, într-un anumit context, că pe lângă cele 54, Armata României are nevoie de alte 300 tancuri și derivate tancuri noi, care vor face subiectul unei proceduri concurențiale. Sunt două lucruri de subliniat aici. Unu, nu știm momentul la care vom începe acea procedură, va depinde de disponibilitatea unor fonduri multianuale și de prioritățile pe care statul major a forțelor terestre. Și doi, cu siguranță nu există un favorit. Vreau să subliniez asta. De altfel vreau să subliniez un alt lucru. Ea cere să îi se livreze produsele în conformitate cu performanțele tehnice și termenii de livrare pe care, sau termene de livrare. Discutând asta, vreau să afirm încă o dată foarte ferm. Procedurile competitive de achiziții pe care le desfășoară Armata României nu se referă la vreun favorit. Noi ne străduim și cred că colegii mei au reușit să demonstreze până acum deplina legalitate a tuturor procedurilor pe care le desfășură. 루마니아 군비 총국장이 우대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라며 군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K2 전차의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대국이 없다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성능 및 조건 외에 어떤 정치적 사유나 국가 간 파트너십이 도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성능 그리고 납품 기간과 납품 조건에 대해서만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드라코 군 전문가 역시 이를 지적하며 가장 앞서 있는 것은 K2 전차라고 했습니다. 한 독일 네티즌이 레오파르트2는 고려 대상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드라코는 전차의 경쟁은 하나이지만 현지 생산이 승리 포인트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K2는 현지 생산 요구를 뛰어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업체들은 그렇지 않거나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에이브람스는 오프셋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조건은 명백한 것이죠 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K2 도입 더 이상 루머아니야. 현지 네티즌들은 드라코가 적은 K2 전차 유력 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조건 K2지. 아주 좋은 선택이야. 젠장 요즘 K2가 대박이네. K2 전차의 유저가 된 걸 환영해. 야 헝가리는 또 온다. 좋은 선택입니다. 폴란드 전차와 상호 운용이 가능합니다. 어쩌는데 폴란드가 구입한 것과 동일한 세트네. 야 누가 건들면 개같이 함께 싸우는 거야. 딱 좋아 라고 했습니다.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루마니아는 선행된 폴란드 전차 도입 사업을 세세하게 참고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북부 칼리닝그라드와 수바키 회랑 인근의 험지 특성을 고려하여 기동성이 좋은 K2 전차를 배치하여 운용 중이고 에이브람스 전차는 비교적 평지 위주인 동남부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배치하였습니다. 폴란드나 루마니아가 도입한 수출용 M1A2 에이브람스는 열화 우라늄이 부재된 다운그레이드형 모델로 미군이 사용하는 사양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상과 늪이 많은 동유럽 지형에 적합하진 않지만 EFP 부대가 배치된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미군과의 연합훈련 및 관계 강화를 위해 에이브람스를 일부 도입한 후 주력 전차로 K2 표를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현재 폴란드에서는 현지 생산 공장이 착공이 시작되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루마니아 역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일 폴란드 매체 지비암에 따르면 3월 31일 폴란드 방산업체 WZM과 현대로템은 K2PL 전차와 유지보수 시설을 위한 컨소시엄을 창설하였고 현재 해당 공장에는 생산 시설과 관련된 장비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순조로운 진행에 따라 첫 번째 K2PL 전차는 빠르면 2026년에 포즈난 공장에서 출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정말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독일이 헝가리에 5년에 한 대 레오파르트를 제공하였는데 한국은 4년 만에 현지 공장까지 세워 PL 버전을 출고해줄 계획인 것이죠.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시설은 무기 수준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오프셋은 기술 이전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한 산업 자체의 역량을 증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추후 유지보수 측면에서 매우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독일의 펜저어비치 2000 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잦은 고장을 일으켰는데 공여된 14대 중 6대가 훈련 시작 8일 만에 사용 불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는 유지보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타국으로 보내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었지만 제조국인 독일에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지리적으로 멀어 리투아니아 공장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무기라 해도 필요할 때에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장점이 수주전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산설비 플랜트 라인을 구축하는 정밀공업 분야에서 세계 탑급의 기술력과 경험을 지니고 있는데요. 제조업 강국이라 불리는 독일은 중공업 위주로 완제품을 잘 만들어주는 국가이지 설비를 이전하거나 새롭게 구축하는 데에는 한국에 비할 바 못됩니다. 미국 역시 이번 루마니아 전차 수주 사업에 현지 생산 오프셋 조항 자체를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였죠. 한국 입장에서도 현지 생산이 한국군에 큰 도움이 되는데 한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자칫 누리군 수요가 미뤄져 패트너 할아버지 강제 수명 연장시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독일의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인 MGCS가 완전 좌초되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5일 로이터 통신과 해외 군사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이 2017년에 시작한 MGCS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면 폐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독일의 라인메탈이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크로스마페에 배급한 넥스터를 내세워 합작회사 KNDS를 설립하였으나 독일 정부가 뜬금없이 라인멘탈을 사업 파트너로 집어넣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 50대 50으로 이루어진 업무 공유 체계가 흐트러지게 되면서 프랑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다 최근 독일 정부는 레오파르트의 순조로운 판매와 더불어 2AA 개발로 인해 MGCS에 대한 자금 조달을 미루게 되었고 더 나아가 아예 레오파르트2 후속을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과 함께 개발하겠다는 협정을 맺어버려 프랑스를 완전 물먹여버렸습니다. 결국 흔히 볼 수 있는 조별과제 엔딩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사업이 시작된 지 어언 6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MGCS는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MGCS에서 퇴출당해 K2 전차를 선택하게 된 폴란드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네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혔던 MGCS 전차가 결국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의 4세대 전차 사업에서 한국산 전차가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6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차세대 전차 K3의 재원을 공개하였습니다. 보자마자 알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가장 잘하는 느낌으로다가 개발하고 있구나 였는데요. 그건 바로 좋다는 건 다 넣자였습니다. 이렇게 다 넣어도 한국의 통합 능력과 특유의 가성비로 경쟁력을 갖춰버리니 안 사고 배길 수가 없는 것이죠. K3 전차는 전체적으로 흑표와 많이 닮았지만 T14처럼 CITB와 기관총을 탑재한 RWS를 하나로 통합시킨 CITB 일체형 RWS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T-14처럼 소형 무인 포탑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브람스 X와 같은 장갑화된 대형 무기 포탄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MGCS나 KF-51 판터가 그러하듯이 130mm 주포를 도입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무인 포탑이 도입되는 만큼 T-14나 에이브람스 X와 마찬가지로 승무원 전원이 차체의 캡슐화 장갑화된 전투실에 타게 되는 것이 설계로 도입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타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전차의 설계상 특징을 한데 모아서 집대성한 천상천하 유아 독종 컨셉을 추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계는 독자적 설계로 진행되니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이 그랬다. 한국은 그저 세계 좋은 기술 집약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한국이 그랬다. 그게 기술력이고 그게 경쟁력이라고 이 자식아.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0발을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중형 잠수함을 진수함에 따라 이제 해상 수중에서의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잠수함은 현존하는 최고의 비대칭 전력으로 수중에서의 은밀한 기동성을 통해 적의 핵심 목표물을 기습 타격하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데요. 특히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은 SMBL 발사가 가능한데 여기에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어 우리군 역시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공개된 북한 잠수함 명칭은 김군옥 영웅함입니다. 수중 배수량 약 3,000톤급으로 추정되는데요. 8일에는 진수직 사진도 공개하였는데 함교 부분에 10개의 VLS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중 4개는 중거리 SLBM 북극성을, 나머지 6개는 KN-23 미니 SLBM을 탑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극성의 최대 사거리는 2,0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KN-23은 600km로 알려져 있어 두 미사일 모두 한국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포함되는 타격권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전술핵 탄두도 탑재가 가능하죠.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신형 SSB 김군옥 영웅함은 사실 새로운 설계가 반영된 첨단 잠수함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61년 구소련에서 제작하여 1970년대부터 북한에서 라이센스 형식으로 건조된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하여 개발한 잠수함인데요. 로미오급 잠수함은 1,500톤급으로 탐지 장비나 전자전 장비 등 최근에 나온 신형 잠수함과 비교해보면 그 성능이 열악한 수준으로 김군옥 영웅함은 VLS 10개를 탑재하기 위해, 그리고 김정은 허리둘레에 맞지 않는 함교 사이즈로 인해 선체 길이를 3,000톤급으로 맞춰 연장한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조악한 설계로 인해 부실한 성능은 물론 각종 결함이 노출되고 있죠. 합동참모본부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밝히면서 연합 감시 자산을 통해 추적해오고 있었고, 현재까지 북한 잠수함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상적인 운용은 불가할 것이지만 이를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이번 북한의 진수식에서 오히려 북한 잠수함의 결함이 노출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통상 시험 항해라면 수중에서 일정 시간 이상은 잠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교수는 이번에 진수한 북한 잠수함을 로미오급을 늘려서 발사관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잠항 능력, 기동성, 안정성 등의 불안 요소가 많다면서 시험 항해에서 수중 항해가 아닌 수상 항해만 한 사실로 유추해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설계 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희한한 잠수함이라며 10개 발사관에서 나가는 SLBM을 그 작은 잠수함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실정용으로 충분히 테스트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즉 선체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잠수함의 승명인 은밀성과 정수성도 떨어질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욱 아상전측 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체 직경이 매우 작은 로미오급을 무리하게 탄도미사일 발사함으로 개조하면서 함교 후방에 미사일 데크를 장착하는 기이한 설계 방식을 택했다며 이로 인해 수중에서의 정수성이 매우 취약해 보이고 미사일 탑재부가 발사 압력을 견딜 만큼 충분한 강성을 가졌는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잠수함의 승명은 은밀성인데 이 은밀성이 없어지면 사실상 지상의 고정형 ICBM 발사대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더욱이 동북아 수중 수상에서는 오히려 한미의 해양 탐지 자산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경운기급인 북잠수함이 과연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합참이 발표한 것처럼 기만 전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특히나 북한이 이번에 한 명으로 채택한 김군옥은 기만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기만을 잘해서 기만의 대가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기만이라는 소리인데요. 김군옥은 1950년 7월 2일 준문진 해전에서 어뢰정대를 이끌고 미국 중순양함 발지모르함을 격침시킨 불세출의 영웅이라 불리면서 그 전과를 인정받아 북한 최고 명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는 인물입니다. 북한은 김군옥 일화를 바탕으로 여러 다큐멘터리, 소설 등을 써제끼고 있지만
사실 해당 해전 전과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김군옥이 격침시켰다는 볼티모어함은 당시 미국에 있었고 1951년까지 워싱턴주 브레맹항에 편안하게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대서양 함대에 수속되어 임무를 잘 수행하다 1956년에 완전 퇴역하였죠. 즉 김군옥은 한국전쟁 당시 일방적으로 밀렸던 북한 해군력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영웅으로 북한에서는 해군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지만 사실 기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아버지는 손원일 제독이신데 북한 해군의 아버지였던 김군옥의 실체를 통해 북해군 아버지는 알고 보니 그냥 친아버지가 전부인 걸로. 사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핵공격 잠수함은 우리가 보유한 도산한청급 잠수함과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은 SSB 잠수함으로 먼저 건조된 도산한청급 잠수함도 SLBM을 발사할 수 있고 VLS를 탑재하고 있죠. 최근 한국 해군은 도산한청급 잠수함의 VLS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진의 분위기와 웅장한 포스를 뿜어내고 있는 도산안청함이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결전병기와 같은 모습이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특히 이 사진을 통해서 6개의 VLS의 실제 형상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사이즈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 ADD에서 2026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새로운 신형 SLBM-2를 탑재하기 위해 개량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SLBM 시험 발사 당시 사용되었던 시험탄은 끝이 뾰족하고 직경이 크지 않은 사이즈였지만 새롭게 추진 중인 SLBM 미사일은 미트라이던트급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둘레의 직경과 끝이 둥근 모양을 가졌습니다. 주변에 적성국이 몰려있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긴 사거리보다 더 큰 화력의 무기체계가 효과적이죠. 현재 도산한청급 잠수함 배치 1에는 총 6개의 VLS가 장착되어 있지만 최근 3월 기공식을 마친 배치 2에서는 총 10개의 VLS가 탑재됩니다. 잠수함 자체 성능만 놓고 보면 북한이 1960년대 설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길이만 늘린 이번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지닌 잠수함이 바로 한국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죠. 그러나 방심은 금물일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이 보유하지 않은 핵탄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하겠다고 설치되고 있으니 방심하면 안 되겠죠.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북한이 믿고 있는 뒷배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최근 북한은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보내면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김정은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이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의 선전, 선동, 기만 전술에 휩쓸려 너무 과대 해석해 안보 불안을 야기시킬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합참이 평가절하하는 것도 사실 북한 조련 방식 중 하나이니까요. 한국이 북한 신형 무기를 평가하며 별론데? 구린데? 안 써질 것 같은데? 하면 김정은은 갑자기 급발진해서 인증샷을 쏘고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분석하거나 혹은 발사하지 않으면 역시 가짜 맞네 이러면서 또 놀리는 것이 그동안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취한 전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이를 빌미로 더욱 확대된 군비 증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한국도 미국을 설득해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힘의 균형이 맞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핵잠수함 건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도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구실 중 하나인데요. 지금 당장이야 세계 최대 규모의 미 핵잠이 한반도에 입항하여 일시적인 핵 억제 전략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북중러 대비 미국 조선소의 건조 속도는 매우 뒤처지고 있고 여기에 오커스를 통해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 계획도 최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죠. 영국 매체 더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는 오커스 계획을 통해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에 옵션으로 2척을 보유하는 사업을 203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계획이 최소 2년 더 지연돼 결국 호주는 2042년 이후에나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최신 보고서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성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급망 문제, 심각한 인력 부족, 제한된 물리적 능력으로 인해 미국은 연간 2척의 선박 건조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대응하려면 최소 4척에서 6척 이상, 북중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8척 이상은 건조할 수 있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미국이 현재 보유한 49척의 공격 원잠 가운데 18척이 수리를 위해 입고된 상태이고 나머지 31척 중 10여 척만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에 대한 궁극적인 대잠 저지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맹국에 핵잠수함을 판매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미국이 한국에도 라이센스 수출 형식으로 핵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기술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 총괄 책임자인 토머스 앤더스 소장이 한국에 방문해 미 해군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과 군함 잠수함 건조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쏟아지는 북중러의 해군 전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서방 진영의 최고의 건조 능력을 지닌 한국의 조선소와 협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거리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의 SLBM이 단순히 한
한반도를 겨냥하는 것만이 아니고 미국의 위협이 된다는 의미에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핵 추진, 핵 공격 잠수함 건조 요구를 묵인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한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은 전투함이 한 척도 없는 해군에서 대장이 나온다면 그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한국 해군의 전투함이 갖춰지거든 그 이후에 대장 계급을 받겠다며 진급을 고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칠애보다 실속 있는 군비 증강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되새겨야 할 다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핵탄두 미사일, 핵추진 잠수함이 없는 나라에서 핵에 대한 억제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9월 8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형 천무 제작 과정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옐치사의 트럭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 도착해 스페이드 지지대가 포함된 발사대 차대와 미사일 포드가 탑재된 발사대가 얹어져 진정한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이 MLS가 탄생하였는데요. 그중 한 대는 폴란드로 그 즉시 배송되었고 나머지 두 대는 한국 ADD 안흥 시험장에서 시험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천무를 직접 운용할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시험 주행 및 사격 훈련 그리고 교육 이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ADD 시험장에서 훈련을 실시한 장면도 공개되었는데요. 폭음과 함께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한 포드에 6개가 장착될 수 있는 미사일은 227mm 무유도 로켓과 239mm GPS 유도 로켓으로 이번 영상 속 발사된 로켓은 239mm GPS 유도 로켓으로 보였습니다. 탄두 끝에 GPS INS 항법 키트가 달려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로켓의 사거리는 80km로 미국의 GMLS와 동급이고 현재 ADD에서 사거리 200km 이상으로 개량이 진행 중입니다. 특이점은 239mm 로켓부터 두 종류의 탄두가 사용 가능한 점으로 일반 고폭탄과 집속탄으로 불리는 DPICM탄 두 종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바로 발사 시 반동이 상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천무 발사 영상만 보신 분들은 뭐 별반 차이가 없게 느껴지겠지만 미국 하이마스와 비교해본다면 그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호마르케이의 적은 반동은 옐츠 트럭의 우수한 안전성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지상 고정형 스페이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 차대를 달기 전 천무에서 사용하는 스페이드를 장착해 주었습니다. 4개의 지상 고정형 스페이드가 달려있어 반동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는 사격 정확도와 운용 인원들의 피로감을 대폭 줄여줄 수가 있죠. 비교적 무거운 미국의 M270도 반동이 있는 편인데 6x6 트럭을 사용하는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거의 발사대가 뒤로 제껴질 만큼 반동이 큽니다. 내부에 탑승한 포병들의 몸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죠. 폴란드의 하이마스에도 옐츠 트럭이 사용되기로 했는데 스페이드는 따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형 천무에 스페이드가 적용된 것은 폴란드 측의 ROC가 반영된 결과이고 이 역시 하나에서 제공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요구를 100% 단기간 내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단연 한국밖에는 없죠. 폴란드 천무 출하식 당시 수상기 창원 이사업장 생산 담당자는 불가능한 요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한국의 기술력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걸로 해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한국 사람 특유의 무조건 할 수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낸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년 있다가 줄게요. 고객의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납기안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사양으로 그러니까 현지화 1년 미만의 자기들이 원하는 사양을 계속 개발해서 납품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감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의 이런 장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 자기들 요구를 맞춰서 납품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의 첫 번째 합작품인 호마르케이는 폴란드 네티즌들에게도 상당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사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서 내세울 것 없는 자국 방산 역량에 한탄했던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번 합작품의 위로를 받았는지 옐치사의 네이밍을 따 천무를 옐추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건 귀엽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죠. 폴란드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인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한국인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는 것뿐입니다. 폴란드에서 사랑을 전합니다. 글쎄 제가 보기엔 하이마스와 달리 천무는 진짜 멋져 보입니다. 한국 고마워요. 아주 지렸습니다. 한국의 추첨단 무기가 통합 및 테스트였습니다. 우리 폴란드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간은 정말 놀랍습니다. 폴란드로부터의 인사를 건네요. 아주 쩌는 협력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였죠. 한국이 운용 중인 천무와 폴란드형 천무에는 몇 가지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우선적으로 눈에
눈에 띄는 부분은 트럭 후방에 좌석이 있어 모든 인터페이스가 후방석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입니다. 천무나 하이마스는 바로 옆좌석에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리고 한국의 천무와 달리 최근에 개발이 완료된 한화의 신형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사거리 300km, 구경 600mm에 달하는 KT즌2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로켓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미사일로 한화에서 개발한 전술 유도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폴란드에서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하죠.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계약은 단순히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가 도입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기술력 축적과 현지 개량의 의미도 넘어서는 부분이 있죠. 바로 한국과 폴란드가 차세대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양국군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죠. 폴란드와 한국은 첫 합작품인 호마르K의 뒤를 이어 K2 전차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 중보병 IFV의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역시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성일 한국 국방부 차관, 이희성 현대로템 부사장, 폴란드 군수국장 아르투르 쿠플테 준장, WB 회장 보이치케 호프스키 4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 이희성 부사장은 회사의 목표는 최고의 전차를 만드는 것이라며 폴란드와 한국 방산 기업들이 힘을 합쳐 전차를 생산해야 하고 공동 수출을 타진할 것이며 양국이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게 될 새로운 차륜형 장갑차를 공동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군수국장 아르투르 쿠프텔 준장 역시 초기에 한국에서 구입한 장비는 주로 한국에서 제조되지만 계약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체결됐다라고 전했죠. 특히 성일 국방부 차관은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공동 개발이 단순히 공동의 금전적 이득을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협력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는데요. 한국과 폴란드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분석이었습니다. I need to ask you about the future goals in this cooperation. What can we expect for the future aims from Republic of Korea side, but also when we think about the context of cooperation with the Polish side? And for the Korean side, actually, many people think that we just exporting some equipment to foreign countries, but actually they do not understand fully how important these kind of cooperations are, because we are providing weapon systems, which have been used inside of Korea. That means the same equipment is being used by Polish military. That means we will have possibility something happen in Korea, and then we can ask the Polish military to land or to buy back those weapon systems for the emergency situation inside of Korea. And also, for the Polish people, we are providing weapon systems in an emergency situation to fill the gap inside the Polish military. But for the future, while we are having this kind of cooperation, Polish military or Polish defense industry will increase the capability. For example, even though you are producing a lot of systems which was licensed by the Western countries, you cannot modify without any approvals of those countries. You cannot export that equipment to other countries. So if you want to increase your capability, you need your own systems. So Korean defense industries try to provide those items, which is technologie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ies. So while we are having this kind of cooperation, I'm pretty sure that we can share. So let Polish industry produce more weapon systems, and then you can modify in your way, and then you can adopt more Polish solutions inside of those weapon systems, and also you can export that to other countries. So it is going to be the future for both countries. In the future, we might see a situation that Polish troops and Republic of Korea troops can train each other, can share lessons learned. Sure, why not? We are still looking forward to having that kind of chances. This coming 17th of September, that is very meaningful to Polish people. And on that day, there is a kind of firing demonstrations by the Polish military. At the time, Korean military will send several crew members to the Polish to train, and then to the firing. We are going to use same equipment to train ourselves. And that means we will exchange our experience and technologies and know-hows to operate, even though we are separated in a long distance, 1,000 kilometers away. But while we're having this kind of cooperation, and then we can provide some kind of the beneficial advantages to each other. So it's going to be in the Air Force, and then Navy, and also the Army.
So while we are using same equipment, that means we will share a lot of things together, sir. 이 발언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폴란드와 한국의 위급 상황 시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K2 전차를 예로 들자면 총 820대가 생산되는 K2 PL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폴란드에서 500대, 한국에서 320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폴란드에서 연간 63대의 K2 PL 전차가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한국의 경우 최근 현대로템이 연간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로 하여 180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과 폴란드 두 국가에서 연간 쏟아지는 전차의 수는 무려 243대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죠. 폴란드의 주적 독일, 러시아, 그리고 한국의 주적인 북한이 만약 실질적인 군사 위협을 가행할 경우 한 폴은 상호 제2의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최우선 타격 지점은 단연 군수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만에 하나 한국의 군수 생산 기지가 타격을 입을 경우 한국은 폴란드를 통해 군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주력 전차, 주력 자주포, 주력 MLRS, 주력 장갑차 체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양국 지상군의 보급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 동일한 체계를 운용한다는 것은 별도의 훈련 기간이나 교육 이수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점은 준전시 상황인 폴란드나 휴전 중인 한국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유럽 최강의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와 아시아 최강의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동맹 체계는 사실상 지구 끝판왕 지상군의 탄생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성일 차관의 발언처럼 공군 전력 역시 통합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미 48대 FA-50을 구매한 폴란드는 KF-21 공동개발과 관련해 매우 진지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신력이 있는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의 9월 7일 기사에서는 주목할 만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의 폴란드 파견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바르토스 글로바키는 최근 보잉이 폴란드에 F-15EX를 제안하였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잉이 본격적으로 카이의 라이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잉은 미국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T-7A를 통해 카이의 T-50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F-15EX를 수출한 데 이어 폴란드에서도 KF-21과 F-15EX가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것은 보잉이 MSPO에서 기자회견을 할 당시 한 폴란드 기자가 가격과 납품 일정에 대해 질문하였지만 보잉의 롬 로버트니 이사는 답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무기 도입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꼽히는 가격과 납품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보잉인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총 18조 원을 들여 F-15EX 36대와 AN/APG-82 레이더를 비롯해 이파우스 시스템, 스나이퍼 XR, 랜턴, ADCP-2, JHMCS-2 등 풀옵션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환산 시 대당 가격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니까 이 가격을 어떻게 말하겠냐고. 세 번째 주목할 만한 점은 폴란드 공군 감찰관 이레네우스 노박 준장이 폴란드 공군엔 총 16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앞으로 폴란드 공군은 F-35A 32대, F-16 48대, FA-50 48대 체제를 확정하였고 나머지 구수련 전투기는 퇴역시키거나 우크라이나로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32대 이상의 전투기를 새로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매체는 전술비행대 10대 구성에 따른 32대에서 48대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폴란드가 만약 KF-21을 구매한다고 하면 최소 32대 이상은 구매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이죠. 네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매체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 정부 군수부가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합류해 한국과의 새로운 국방관계를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해군에서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KSS-3 도산 안창호함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육해공을 한국의 무기체계로 동일시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폴란드고 폴란드가 한국이다. 실제로 KF-21에 대한 폴란드의 반응은 FA-50 대비 상당히 우호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KF-21은 폴란드 항공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항공 공장을 반값에 내어주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한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믿습니다. 이제 정부는 KF-21의 대부분을 폴란드에서 생산하기 위한 역동적인 움직임을 취해야 합니다. 와, 이 프로그램은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불행히도 우리에게 나쁜 소식은 F-35가 계속해서 엔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F-35B에 AX-100 적응형 사이클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버전 A와 C의 구현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F-35에 AX-100 적응형 사이클 엔진 구현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버전은 4++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 챔버와 슈퍼크루즈를 갖춘 5세대입니다. 거의 6세대 또는 그에 가까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인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KF-21 사업에서 F-22를 최대한 면밀하게 모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고 했죠. 이제 누구든 폴란드와 전쟁을 치르거든 한국 군수장비의 생산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또한 누구든 한국과 전쟁을 치르려거든 폴란드의 군수장비 생산량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 최고의 제2의 보급기지를 구축한 한폴, 든든하다 한폴 동맹. 오늘의 한 줄 평, 우리가 118만 1225원을 모아야 하는 이유, 이제 인생도 합작해야 하니까.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